아버지 저 진짜 3천만 원 필요해요. 저 그거 안 갚으면 죽어요. 도대체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여? 이 집 팔면 2억 5천은 나오잖아요. 대출 7천 갚고 나면 돈 남잖아요. 거기서 3천만 원만 주세요. 저는 민호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살 집을 팔라고 그것도 자기 빚 갚는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는? 그 뒤에 우린 어쩌란 말이냐? 전세든 월세든 살면 되잖아요. 5천이나 6천으로 전세 얻으면 되잖아요. 모텔이든 어디든 가요. 제발 저 죽어요, 진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끔씩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42 된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40년을 키운 자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숨이 막혀서 주먹으로 가슴을 멍이 들 때까지 쳐도 부족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장가도 못 가고 부모 집에 얹혀 사나 싶으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손주 봐주면서 한가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들을 키우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나이 40이 넘은 노총각 아들을 말이죠. 캥거루족이란 말은 뉴스에서만 들었지 제 아들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노총각이 된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걷어차 버렸으면서 모든 불행은 부모 탓으로 돌렸어요. 그러고는 평생을 이렇게 부모에게 빌부터 피 빨아먹으며 살겠다는 아들. 별다른 일 안 하고 살다가 저희 부부가 죽으면 유산으로 살겠다는 아들. 그 말만 떠오르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끼고 사는 게 결코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무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입니다. 남편 철수 씨는 75세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하나만 낳은 게 너무도 후회돼요. 남편이 딸 하나 더 낳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볼 걸 그랬어요. 하나뿐인 아들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 민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남편 철수 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35년을 근무하다 6년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28년을 일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고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저희 노후 준비할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10여 년 전에 어긋나기 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말이에요. 민호가 28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여자친구 한번 안 만나볼래요? 여자친구? 누구? 회사 후배예요. 이름은 박지은이고요. 회사 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얘긴 한두 번 들었던 것 같았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1년 다 돼가요. 3년이나 만났으면 꽤 진지한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보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저는 기대가 됐어요. 민호가 28이면 결혼 정년기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지은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저는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남편 철수도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 문을 열었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호 옆에 선 여자는 26쯤 돼 보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나 예쁜 아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코트도 비싼 브랜드였어요.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라고 해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는데 지은이가 앉으면서 가방을 소파 옆에 놓았어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저도 압니다. 백화점 지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3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부모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지은이는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상냥했어요. 우리 민호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나요? 네, 어머님, 아버님 자랑 엄청 많이 하셨어요. 대화를 나누며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지은이는 예쁘게 웃으며 이야기를 잘했어요. 지은 씨는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 회사 마케팅 팀에 있어요. 그래, 민호랑 같은 회사구나. 네,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세요. 아, 그래.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지은이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택시 운전과 마트 일을 하신다면 형편이 넉넉하진 않을 텐데 저렇게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다닐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준비한 음식을 차렸어요. 갈비찜에 잡채, 전에 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은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지은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어나야 정말 신상 들어왔다고? 얼만데? 당연히 내가 먼저 사야지. 지은이는 우리가 있는데도 거침없이 얘기했죠. 휴대폰도 최신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여보, 어때요? 남편이 물었어요. 글쎄,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애는 착한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보, 그의 옷차림 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던데. 그리고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신상 얘기를 하는 것 보니 또 뭘 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요? 부모님이 택시 운전하시고 마트 일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걸치고 다녀?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할부로 사고 그러잖아. 할부로 산다는 게 더 문제지. 사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씀씀이가 문제인 거야. 순자 씨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은 씨 좋은 애 같던데. 그치? 엄마, 아빠도 마음에 들었지? 응,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뭔데? 지은 씨 평소에도 저렇게 명품 많이 써? 나이대에 비해 명품이 좀 많아 보이는데? 민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지은이가 명품을 좋아하긴 해. 그래, 돈 벌어서 명품을 사는 거야? 얼마나?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쓰는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죠. 뭐, 200에서 300?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요즘 여자들 다 그래. 월급 타서 자기 관리하는 거고 다 투자야. 자기 관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300 정도? 300 받아서 절반 넘게 명품을 산다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결혼할 거면 모아둔 돈은 있고 빈손으로 결혼하진 않을 거 아냐. 이제부터 같이 모으면 되지. 이제부터? 같이? 설마 빚도 있는 건 아니지? 빚은 없진 않은데
아주 조금이야. 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카드값 500 정도? 카드값 500만 원? 응.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민호야, 그 애는 안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매달 월급 받아서 명품 사는 애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기본적인 저축도 하지 않고 오로지 쓰는 데만 집중하는 애라면 너는 힘들 거야. 엄마, 그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지. 설마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겠어요? 빚은 내가 갚아주면 되지. 내가 도와준다고? 너도 내 월급으로 살기 바쁜데?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돈 관리를 내가 한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엄만 과소비하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지금이야 500이지 그게 1000이 되고 2000이 되는 건 순식간이야. 순자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민호는 난감했어요. 엄마, 저 지은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는 맘에 들지 않아. 착하고 검소한 애를 원해. 우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 엄마, 민호야, 엄마 말 들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호의 말에 제 심정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야. 돈 관리를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은이는 착해요. 그리고 예뻐요. 저는 착하고 예쁜 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민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 철수도 걱정이 됐는지 민호를 불렀어요. 아빠 말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민호는 아빠도 엄마 편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빚이 있으면 제가 갚아주면 돼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죄인가요? 아직 젊어서 그런 거라고요. 돈 없는 애가 카드 써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빚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지. 앞으로도 또 만들 거야. 저지은이 아니면 안 돼요. 남편이 지금은 그렇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민호는 완고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300? 알았어. 내가 보태줄게. 300만 원. 무슨 돈인가 싶었어요. 응, 걱정 마. 카드값 갚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또 카드값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며칠 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300만 원이랍니다. 용도를 물었지만 그냥 필요한 데가 있다고만 했어요. 지은이 카드값 갚아주려고 300만 원 달라는 거 아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 통화하는 거 다 들렸다고 했더니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힘들어해요. 제가 도와줘야 해요. 내가 왜 그의 빚을 갚아줘? 그건 걔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희 결혼할 거잖아요.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결혼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우리가 허락한 적 없는데? 엄마, 아빠 허락 없어도 저희 결혼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제 일에 상관 마세요. 저는 제발 부탁이라며 그 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지은이 얘기만 나오면 다 안 된다고만 해요?
지은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내가 지은이 씀씀이를 감당이 안 될 테니까 넌 지금처럼 카드값에 허덕이게 될 거라고. 이것 봐. 지금 내 수중에 300도 없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니? 결혼 전에 벌써부터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제가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서 될 것 같아? 그 카드값을 해결을 못해서 내가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지금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다음엔 더 큰 금액을 해결해 달라고 할 거다. 그땐 어떻게 할래? 나한테 또 빌려달라고 할 거니? 넌 지은이 카드값에 지칠 거라고. 난 뻔히 보이는데 넌 왜 그게 안 보이니? 빌려주기 싫으면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요. 민호는 제 말을 듣더니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민호는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는지 지은이 카드값을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아마 친구한테 빌렸거나 본인 적금을 깬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너 그 회사 어렵게 들어갔잖아. 상사랑 안 맞아요. 맨날 시키기만 하고. 그게 무슨 이유야? 직장이 그런 데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저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좋은 회사를 1년도 안 다니고 그만두다니요.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석 달 동안 집에서 놀았어요. 아무 데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이와도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왔어요. 엄마, 나 지은이랑 헤어졌어.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어요. 지은이가 돈도 없는 남자는 싫대요. 그래. 그게 나았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반대하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뭐? 엄마가 결혼 허락만 해줬어도 저희 결혼했을 거예요. 민호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변했어요. 일도 알아보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다시 일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하기 싫다고 자기 맘이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30이 됐지만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긴 했지만 대부분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10만 원을 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호는 자주 돈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민호가 뭔가 하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2천만 원을 줬어요. 집에서 노는 것보단 뭐라도 해보게 하는 게 낫다고요. 한 달 뒤 민호가 500만 원을 더 달라며 찾아왔어요. 저번에 준 걸론 부족하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쯤 지났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쇼핑몰 망했어. 뭐? 중국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돈을 보내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뭐라고? 순자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2,5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민호는 계속 사업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카페,
치킨집, 헬스장. 해마다 새로운 걸 시작했고 해마다 망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을 꺼내줬습니다. 남편 철수가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떨어지겠어. 그래도 아들인데 어떡해요.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줄 순 없어. 하지만 저는 차마 민호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40이 됐지만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 만난다며 나가고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민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야. 이번엔 확실해. 내가 알아봤는데 대박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돈? 걱정 마. 우리 부모님한테 받으면 돼. 얼마든지 가능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천만 원? 그 정도야 문제 없어. 집도 있고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지. 제 손이 떨렸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게 뭐가 나빠?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민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릇 좀 깨졌다고만 대답했어요. 민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민호가 한 말을 전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도 들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민호가 생각하는 게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희는 그냥 민호한테 돈 주는 기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사업 이야기를 하려 간답니다. 민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왜요? 또 사업하려고? 네, 이번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돈은 얼마나 드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친구랑 같이 할 건데 반반 내기로 했어요. 민호야, 우리는 이제 너한테 줄 돈이 없어. 순자 씨의 말에도 민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 내가 사업한다고 담보로 잡은 7천이 잡혀 있어서 더 이상은 담보로 못 잡아. 그건 알고 있니? 내 아빠가 그거 갚는다고 쉬지도 못하고 저 나이에 일하고 있잖아. 정작 갚아야 할 넌 방 안에만 있고. 엄마, 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업할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내 장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집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민호는 화가 난 듯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러다간 나도 알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나간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저희 마음은 겨울보다 추웠어요. 갑자기 통장 잔고가 궁금했어요. 남편이 서재로 가서 통장을 가져와 하나씩 펼쳐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부부 통장 모두 다 합쳐서
2천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9, 75살 부부의 전 재산이 2천만 원이라니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민호한테 들어간 거였어요. 결혼을 반대한 후 미안한 나머지 사업을 할 때 빌려줬던 결과였죠. 작게 남아 있었던 적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바닥이 나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사냐고 물으니 남편이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살기엔 괜찮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마저 민호가 알면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죠. 그날 저녁 민호는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더니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5천만 원 생각해 봤냐고 말이죠. 남편이 그런 돈이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대출이 7천만 원 남아있다고 더는 못 받는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그게 다 자기 때문이냐고 따지자 남편은 사실이라고 모아둔 돈도 다 민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잖아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을 팔면 2억이나 2억 5천은 나올 거라고, 거기서 대출 7천을 갚으면 8천에서 1억 3천이 남는다고, 5천만 원쯤 주면 된다고요. 저는 이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서 사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전세를 얻으면 된다고 5천이나 6천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저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2, 3천만 원 있으면 몇 년은 살 수 있다고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이 집은 안 판다고요. 왜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철없는 놈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 사업에 우리가 돈을 해줘야 하니? 넌 사업할 머리가 아니야. 몇 번 망하고도 모르겠어? 어디 가서 진득히 일할 생각 않고 언제까지 사업 타령만 할 거야? 지금 집안이 망해가는 걸 모르겠니? 이번엔 진짜 될 거라고요.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일어서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제거가 될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서요? 남편과 민호가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둘 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민호 보고 오늘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말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저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 12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돈을 못 구해주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친구한테 약속했다고 했어요. 약속을 취소하라고 했더니 자기 체면은 어떻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더니 물었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러는 넌 우리를 길거리에 앉혀놔야 속이 풀리겠니? 왜 꼭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전엔 운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동안의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잘 될 거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널 아끼니까 이러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는 거야. 제가 아직도 어린애로 보이세요? 잘못된 길이라뇨. 사업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10년 넘게 사업하다가 망했으면 넌 사업이 안 맞는 거야. 우리는 해줄 때까지 해줬어. 넌 그걸 알아야 해. 제 단호한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연금 때문에 방문했는데 창고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대출 신청을 했냐고요. 안 했다고 하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심사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냐고 물으니 이틀 전이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인데 저희 집 주소였어요. 신청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그런 명예 도용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민호였다는 걸요. 다행히 직원이 이 신청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민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서명도 제 서명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제 도장이 있었어요. 제 신분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서류를 더 뒤지니 다른 것도 나왔어요. 남편 명의 대출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물 정보도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시세를 알아본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저희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집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저희 명의로 대출 신청한 거라고 제 거는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막아야 해요. 이러다 우리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손에 들린 서류를 본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대출 신청했냐고 소리쳤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다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정말 내 눈엔 우리가 늙은 게 안 보이는 거냐? 그럼 어떡해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없으면 포기했어야지.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잖아요. 자식 살리는 게 부모 아니에요. 태어나게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도 살아야 해. 우리도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는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있어요. 집 팔면 돼요. 그 집 팔면 우리는 전세든 어디든 가면 되잖아요. 민호의 눈에는 저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였어요. 남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넌 우리가 돈 주는 기계로 보이냐?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돈을 모은 걸, 내가 10년 동안 다 말아먹은 걸 아들이랍시고 참고 살아줬더니 남은 이 집마저도 팔으려고 해. 넌 그동안 한 게 뭐야? 부모로서 책임을 지라고. 넌 아들이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니? 너 지난달 엄마 생일 때도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로서 할 도리는 한 평생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책임을 운운하다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질 말았어야지. 남편 철수가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보라고. 저희가 내 눈엔 뭐로 보이냐고 다그치자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부모님이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부모면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몰래 명예 도용하고 집 팔라고 강요하냐고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도 살아야 해. 당장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날엔 병원비를 내가 감당할 거니? 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죠? 우리 민호 어떡하죠? 나도 모르겠어.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몰래 이 집까지 팔 생각하다니.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듣질 않네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민호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셋 다 망해. 민호도 망하고 우리도 망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놓아줘야 해.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평생 망가질 거야. 우리 이제 놓아줍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집 앞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래층에 사는 영숙이었어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니요? 영숙이는 남자 둘이서 민호를 찾았는데 목소리가 좀 거칠었다고 했어요. 몇 시쯤이었냐고 물으니 밤 11시쯤이었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방에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왔다며 아래층 영숙이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둘이 민호를 찾았다고요. 민호는 그냥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밤 11시에 친구가 집까지 찾아오냐고 물으니 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친구 소개로. 사채업자한테요. 뭐? 사채? 사채를 썼다고? 얼마를? 2천만 원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 대체 제정신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집도 안 팔겠다 하고 은행도 빌려주지 않는데요. 이자는 얼마냐고 물으니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 이자라니요.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사채가 뭔지나 알고 빌린 거야?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그럼 포기했어야지. 포기요? 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호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거구나. 돈 갚으라고 왔구나 싶었습니다. 민호가 그렇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갚기로 했냐고 물으니 이번 달 말까지랍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하니 23일이라고 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갚냐고 물으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 죽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채를 썼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천을 빌렸는데 이자가 50%라고 하니 남편이 욕을 했어요. 남편이 민호방으로 가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채를 쓰다니.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한다고 무슨 돈으로 갚을 거냐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요. 이 집을 팔면 돼요. 제발요, 아빠. 안 그러면 저 죽어요.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진정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젠 내가 알아서 해. 아빠,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네. 남편은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절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거실로 갔어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책임은 내가 지렴.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란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을 팔자. 그리고 시골로 가는 거야. 작은 집 하나 사서 거기서 살면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요? 민호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채 빚만 갚아줄 거야. 3천만 원만 주고 우린 떠나자고 이제 혼자 살게 해야 해. 그게 민호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맞는 거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셋 다 망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내놓기 위해서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를 알려줬습니다. 2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담보대출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7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팔고 나면 1억 8천 정도 손에 쥐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저희 부부 평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아.
이러지 않으면 민호도 우리도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 민호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민호는 뭔가 불안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 저 진짜 3천만 원 필요해요. 저 그거 안 갚으면 죽어요. 도대체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여? 이 집 팔면 2억 5천은 나오잖아요. 대출 7천 갚고 나면 돈 남잖아요. 거기서 3천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저는 민호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살 집을 팔라고 그것도 자기 빚 갚는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는? 그 뒤에 우린 어쩌란 말이냐? 전세든 월세든 살면 되잖아요. 5천이나 6천으로 전세 얻으면 되잖아요. 모텔이든 어디든 가요. 제발. 저 죽어요, 진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끔씩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결정했어요? 집 팔아서 돈 갚는 거요. 민호야, 우리 결정했다. 이 집 팔게. 너에게 딱 3천만 원만 줄 거야. 집을 판단 소리에 민호의 표정이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진짜요? 남은 돈으로 우린 시골로 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힘으로 살아.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42이면 혼자 살 나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 여기서 너랑 살다간 우린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말도 안 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일을 하든 뭘 하든. 우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민호는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번에 주면 또 다음이 있어. 10년 동안 우린 너만 바라보다 이렇게 됐다. 더 이상은 안 돼. 민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민호를 일으켰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는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했지. 그게 내 진심이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한테.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든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우리를 부모로 보긴 하니? 아니면 우리 재산만 필요한 거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이렇게 못해. 명예 도용하고 집 팔라고 강요하고 우리 노후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가족이니?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실패만 하고 돈은 없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 꼴이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야? 내가 7번이나 사업 망친 게 우리 탓이야? 내가 직장 다니기 싫다고 때려친 게 우리 탓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일 안 하고 사업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실패해도 또 하고 다 내 선택이었어. 민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해. 아무 데라도 들어가서 일해. 사채까지 해결해줬으니 그 뒤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건 내 문제야.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왜 내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해?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민호야, 우리 결정은 확고해. 이 집은 이번 주 안에 매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시골로 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3천만 원 줄게.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집 팔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살 돈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3천 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3천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사채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숙식하는 회사라도 찾아서 들어가.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짐을요. 여행 가방 2개에 옷을 담았어요. 민호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쓸어 담았어요.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늦게 잠들었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민호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뭐야? 몇 시인데? 일어나서 짐 싸. 나가야지. 민호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행 가방에 자신의 짐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민호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통장에 3천만 원 넣었다. 그걸로 우린 끝이야. 3천만 원 갚으면 전 한 푼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줄 거면 나 결혼 자금한다고 모았던 돈 다 줘요. 아직 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 돈이 아직까지 있니? 너 헬스장 치킨집 하는데 다 들어갔다. 마음 같아서는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 정이라는 게 있어서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못 나가요. 안 나가. 나가야지. 오늘 당장 나가. 엄마는 그걸 바라던 거 아니었어요? 저 곁에 두고 사는 거. 그래서 나 결혼도 못하게 하고 평생 데리고 산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결혼을 반대했던 문제를 무기 삼아 민호는 저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호가 뭐라고 한들 소용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 놓아준다고. 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 무슨 돈으로 살아요? 이래. 70이 넘은 아빠도 버는데 내가 왜 못 벌어?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알바를 하든 알아서 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쫓아내고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 이게 맞는 거야. 진즉에 널 내보내야 했어.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지.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엄마 혼자 외로울 때, 아플 때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게 너랑 사는 것보다 나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 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유산은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한테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우리가 시골 가서 쓰고 남으면 기부할 거야. 너한테 줄 유산은 한 푼도 없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 이제부터.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듯 물건들을 던지듯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워해도 돼.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못 박힌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잘한 거야. 여보, 우리 잘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사흘 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방 구했어요. 짐 보내주세요. 문자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였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민호의 짐을 박스 여러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옷가지, 책, 개인 물건들. 40년을 함께 산 흔적들을 박스에 담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택배 기사님을 불러 짐을 다 보냈습니다. 민호의 방은 텅 비었어요. 저는 빈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 집은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전원주택이었는데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작지만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2억 4,500에 계약이 됐어요. 대출 7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시골집을 사는데 6천을 쓰고 민호한테 사채 갚느라 3천, 독립자금 3천을 주면 저희 손에 남는 건 5,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하고 연금이랑 합치면 살 수 있어. 우리 검소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보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3천 가지고 될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내보낼 순 없어. 3천이라도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민호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3천만 원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거야. 한참 뒤에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짐만 챙겼어요. 오래된 가구들은 다 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어요. 민호를 키운 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민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걸려 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호 방에는 책상 다리가 바닥을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저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3시간을 달려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여기 공기 좋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작은 집이라 금방 정리됐어요.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내일은 뭐 심을까요? 토마토 어때?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남편은 산책을 다녀왔고요. 아침을 먹고 나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서울서 왜 이런 시골까지?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은 친절했습니다. 반찬도 나눠주고 텃밭 가꾸는 법도 알려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오르니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잘한 거야. 민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겠지. 이제 어른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젠 손을 놓아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공장에서 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요.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이네. 민호가 정신을 차렸나 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라. 엄마 아빠는 여기서 널 응원한다.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3달. 민호는 가끔씩 문자를 보냈어요. 틈틈이 편의점 알바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사채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민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채업자하고는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했어요. 다시는 사채 쓰지 않는다고 다짐도 받았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석 달쯤 됐을 때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낸단다. 너는? 혼자 지낼만 하니? 지내기는 하는데 혼자 밥해 먹는 게 쉽지 않네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와. 일은 어때? 월급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정규직이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열심히 살게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저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민호 걱정은 되지만, 걱정되지.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민호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순자 씨, 고생 많았어. 당신도요, 여보. 저희는 손을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밤잠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민호 언제 도착한다고? 3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민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민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되겠죠. 민호는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이 여위었을까요? 아니면 건강해졌을까요? 저는 이미 갈비찜 재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야죠. 텃밭에서 딴 채소로 샐러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민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호야, 잘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민호를 응원합니다.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때 멀리서 민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 민호 왔어요. 민호야.